문재인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장이 총리가 되는 건 사상 처음으로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인사라고 벼르고 있어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5당의 이른바 4+1 협의체가 심야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할 의석수와 석패율제가 끝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북미 접촉을 위해 방한했던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북한은 끝까지 답이 없었는데 조만간 북미 협상 종료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원과 전직 경찰 등 7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어제 저녁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끼리 부딪혀 승객 등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울산에선 주택 화재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다소 많은 눈이 오겠고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수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오늘 출근길 다시 영하권에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추위 속에 어제 내린 비가 얼어붙어서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 기온도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졌다고요? 네, 겨울비가 지나고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9도가량 낮아 꽤 춥습니다. 영하권의 추위 속에 어제 내린 비가 얼어붙어서 길이 무척 미끄럽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낙상 사고에 주의하시고요. 블랙 아이스에 대비해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지만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고 5cm의 다소 많은 눈이 오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0.9도, 대전은 2.1도, 광주는 5도로 어제보다 3에서 11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7도, 광주 8도, 부산은 14도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추위 속에 중부 곳곳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가 경제에도 밝고 풍부한 정치력을 갖췄다면서 직접 기자회견장을 찾아 지명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러 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이낙연 총리의 후임 카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기자회견장인 춘추관에서 정부 후반기 내각을 이끌 동반자로 정세균 전 의장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뒤 청와대 기자회견장을 찾은 건 이번이 5번째로 이른바 청와대 3실장도 모두 퇴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쌍용그룹 상무를 지낸 정 후보자는 지난 15대부터 내리 6번 총선에 당선됐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산업부 장관을, 20대 국회 들어서는 국회의장까지 역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가 혁신과 포용, 공정경제가 어우러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열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6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의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협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정세균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집권 후반기 경제와 통합을 국정 최대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를 통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민생법안 처리를 포함해 국회의 협조가 시급한 상황에서 갈수록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것도 지명을 앞당기는 배경이 됐습니다. 실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 상황이 모두 종료되고 차분한 때 발표하길 바랐지만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었다면서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서 발표 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정 전반기를 이끈 이낙연 총리에 대해 폭넓은 신망을 받는 만큼 앞으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집권 후반기 내각을 확실히 맡아서 성과를 내줄 수 있는 책임 총리 역할을 정세균 후보자에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후보자 지명으로 총선 전 내각 인사는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국회의장 출신으로 국무총리 후보자가 된 첫 사례입니다. 입법부 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가 되는 겁니다. 문 대통령도 정 후보자도 이를 의식한 언급을 직접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제가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정세균 전 의장의 총리 후보자 지명을 두고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폭주이자 폭거라고 주장했는데 인사청문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적임자라 판단하며 대통령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환영합니다.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고 기본적인 국정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입니다. 총리 후보자가 발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후보자의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을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춘추관을 찾아 인선을 발표하면서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때문일까요? 과거 두 사람의 인연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경쟁자로 첫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대선 새누리당 박근혜 카드에 맞설 민주통합당의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만났죠. 경선 후보자였던 두 사람은 지금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함께 전국을 돌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변화의 동력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선대위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과 함께 정권 교체하면 되겠다라는 희망을 꼭 드리겠습니다. 분열하지 말고 통합하자. 비판하고 지적하되 애당심과 동지애를 갖자. 우리 내부부터 부합과 부패를 털어버리자. 경선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정 전 의장은 경선 패배 뒤에도 결과에 승복하면서 당내 화합 행보를 이어가는데요. 경선 한 달 뒤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서 선거 운동을 도우면서 통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16년 국정농단과 탄핵 정국에서 당시 정세균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죠. 2017년 장미 대선을 앞두고 두 사람은 민주당 대표를 지낸 대선 후보와 국회의장 자격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새해 인사를 위해 자신을 예방한 당시 문재인 후보를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면서 덕담을 건넸고 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 들은 최고의 덕담이라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 당내 정세균계로 꼽히는 인물들이 그 당시에 문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대거 합류하면서 당선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님께서
국민들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꼭 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셔서 좀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금년에 받은 최고의 덕담이시죠. 정 전 의장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동의 표결까지 무사히 치르게 된다면 두 사람은 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이끌게 됩니다. 각각 인의와 균분리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치인이라는 점도 비슷한데요. 경쟁자를 넘어 조력자 역할을 거친 정 전 의장이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대통령과 인연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5당의 이른바 4+1 협의체가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선거법 개정 단일화는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다시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9시부터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회동은 이번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4+1의 각각의 입장들을 서로의 각자의 입장들을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아직 이견이 충분히 좁혀지지가 않아서 이견이 다 해소되지 않아서 오늘 타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할 의석수와 석패율제가 끝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 그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이른바 캡을 내년 총선에서만 적용하고 아쉽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하는 석패율제 대신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출마할 수 있는 이중 등록제를 도입하는 잠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명했던 겁니다. 어제 잠정안을 만들었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오늘 다시 만나 추가 조율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아침 일찍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하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협상 방향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 3당끼리도 교통정리가 안 됐고 민주당 역시 어떤 단일안이 됐든 비례 의석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고심이 나날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법 합의가 안 되면 공수처 설치도 담보할 수 없지만 오히려 과반 의석 필요성을 강조하는 총선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부 목소리도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다 제1야당을 배제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부각시키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법이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 상정으로 결정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부에서도 예산 부수 법안 먼저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내년 1월로 미뤄 협상 시간을 벌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열차가 종착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오늘 이어질 회동의 결과에 또 한 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불탄하죠? 욕하지 마세요. 욕할 가치도 없습니다. 분리상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잊지 않고 분리상 끌어내릴 것입니다. 백색 테러 현장이 그대로 용인이 되고 이탈리아 무솔리니 집권할 때 검은 셔츠단 나치 행동대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당 당원자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당직자들에게 침을 뱉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거부당했습니다. 본인들이 나라 망치고 있는 거 생각하란 말이에요. 당신들 밥그릇 늘리는 게 정의냐고. 목장길 따라 밤길 강이라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왜 도대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냐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때문에 이 지경까지 본인들 생각하세요. 고운님 함께 집에 오는데 이틀 전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규탄 대회 직후 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 난입을 시도했습니다. 출입을 통제하자 폭력까지 행사했는데요. 한국당은 국회가 부당하게 국민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고 항의했습니다.
국회 내 집회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한동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려는 수백 명. 밤까지 대치는 이어졌습니다. 국회는 집시법 11조에 따라 5개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의사당 안은 물론 반경 100m 이내 집회까지 엄격하게 막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당시에도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항의한 언론노조 위원장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한 집회를 주도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엔 강하게 비판했던 황교안 대표. 민노총은 사람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경찰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 태극기 부대 국회 난동에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 오전 11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 정당 연설의 성격이라지만 행사 이후까지 연설회로 보긴 어렵습니다. 참석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농성과 행진을 했고 의사당 진입까지 시도했습니다. 한국당조차 공식 성명에서 해당 행사를 집회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이 불법 집회라며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행사를 중지하시고 국회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들어오겠다는데 이 국회 문을 걸어 잠그는 행동 잘못된 것입니다. 집회라 해도 국민이 국회에 들어오는 걸 막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국회의 성격, 질서 유지와 보안 등을 이유로 국회 사무처는 내규를 통해 모든 방문객이 출입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입증을 받더라도 청사를 점거한 농성, 허가를 받지 않은 행진이나 시위는 금지됩니다. 청사 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해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아예 출입을 통제하는 것, 규정에 나와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We are fully aware of the strong potential for North Korea. 북미 접촉 우리에 방한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결국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북한의 응답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에 공개적으로 회동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북한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북한 방송과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8주기를 맞이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향만 다뤘을 뿐 비건 대표의 약식 회견에 대한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공식적으로도 북한에 연락은 없었다면서 비건 대표 이외에 다른 협상팀원과의 접촉도 들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대신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을 주선했던 헤슈테트 스웨덴 외교부 한반도 특사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에서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상황 등을 공유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앞서 약식 회견에서 미국은 협상 시안을 갖고 있지 않다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북미 대화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며 상황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어제 저녁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끼리 부딪혀 16명이 다쳤습니다. 또 울산에선 주택에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영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광역 급행버스가 관광버스 뒤편에 완전히 처박혔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금토분기점 근처에서 광역버스와 관광버스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광역 급행버스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기사와 승객 등 1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관광버스가 광역 급행버스를 앞지른 뒤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엔 울산 복산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소방당국이 내부를 살피던 중 방 안에서 60대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선 시각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있는 한 터널 안. 검은색 포르쉐 한 대가 앞선 차를 추월하려는 듯 차선을 바꾸는가 싶더니 갑자기 비틀거리면서 결국 전복되고 맙니다. 이 사고로 포르쉐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 임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와해를 위해 삼성의 협력사 기획 폐업과 노조 탈퇴 종용 등이 모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6개월 36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32명 가운데 2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른바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세워 시행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를 와해시키고 고사화하겠다는 전략을 표방해 구체적인 수행 방법까지 적힌 문건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질타했습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삼성 임원들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와해와 관련해 이 의장의 공모와 가담이 인정되고 강 부사장은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와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를 비롯해 뇌물을 받고 교섭을 중재한 전직 정보경찰 등 모두 7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모든 태도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할 때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유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단체 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직원들과 기획 폐업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들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아파트와 주택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기로 했죠. 내년에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세의 80%까지 올라갑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재벌가의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이 가운데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자택입니다.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오른 27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고가 단독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 즉 현실화율은 62%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시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낮은 현실화율, 고가, 중저가 부동산 간 현실화 역전 문제,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의 오류 문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공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에서 15억 원은 70%, 15억에서 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과 마포 지역 등은 내년 공시가격이 20에서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다주택자에게 부과될 보유세는 5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에서는 세율 인상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파급 효과를 더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양도세 일시 완화 조치와 맞물려서 다주택자의 매도 의향이나 세금 회피성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주택 역시 시세 9억 원 이상에 대해 올해 평균 공시가보다 높여 시세의 55%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영세 사업자가 많은 전통 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 65%인 현실화율을 7년에 걸쳐 70%까지 도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이 같은 현실화율을 반영할 경우 공동주택은 1%포인트,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는 0.6%와 0.7%포인트 각각 상승할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고 분명히 폭락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인 은 위원장은 세종시에 있는 집을 팔겠다고도 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은 위원장은 어제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랐다며 이번 대책으로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 가격은 버블, 그러니까 거품이고 5년, 1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폭락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대출 규제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에는 부동산 가격과 싸우겠다는 의지로 읽어달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서울과 세종에 각각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위공직자는 수도권에 집 한 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처분하라는 청와대 권고에 따라서 세종시 주택의 세입자에게 집을 팔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을 일으킨 서울 인헌고 사태, 문제를 제기한 학생이 징계를 받는 등 후유증이 여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교 사회 현안 교육 원칙을 세우기 위한 교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일부 학생이 교사가 정치 편향 교육을 했다고 공개 비판해 논란이 된 인헌고 사태. 서울시 교육청이 조사 끝에 교사를 징계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문제를 제기한 학생이 징계를 받는 등 후유증이 여전합니다. 이를 계기로 교육청이 인헌고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교에서 사회 현안을 가르칠 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교원 토론회가 그 출발점입니다.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주제 발표를 토대로 사회 현안 교육 필요한가와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한 두 차례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교원들은 다양한 입장 존중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사회 현안 교육이 필요하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꼽았습니다. 확실한 바운더리를 정해주고 그다음에 모든 의견은 허용된다라고 하면 교사가 중립적이냐 안 중립적이냐는 그다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사의 어떤 의견을 주관적인 의견을 강요하는 그런 것은 절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어 모바일 투표를 거쳐 사회 현안 교육에 대한 참가자의 약속이 공동선언 형태로 발표됐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사회 현안 교육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주입, 교화를 지향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여 결론에 도달하도록 교사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교육청은 사회 현안 교육 원칙을 내년 총선 전 40개 학교에서 진행할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에 적용한 뒤 공론화 작업도 할 방침입니다. 정규조 서울지부 등 5개 진보 교원단체들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보수 성향인 서울교총이 불참해 반쪽짜리 행사에 거쳤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비건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빈손으로 출국한 가운데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북한의 성탄절 선물은 장거리 미사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은 최대 압박 전략으로 돌아갈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 후보로 지명하면서 이낙연 총리의 여의도 복귀도 임박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경찰이 이춘재가 자백한 화성 8차 사건이 조작됐음을 인정하고 과거 담당 경찰관과 검사를 입건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발견하고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45년 만에 바뀝니다.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출신 지역을 의미하는 4자리 숫자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임의로 숫자가 정해집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북한의 성탄절 선물은 장거리 미사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이 최대 압박 전략으로 되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북한이 거론한 성탄절 선물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시점이 성탄 전야냐 성탄절이냐 신년 이후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의 역할이 대북 외교 지원이지만 외교적 노력이 무너질 경우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미 관계가 긴장 국면이었던 2017년에 했던 많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있다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서 하루 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t is a concern, their rhetoric. We have seen talk of tests. I think that they will be likely if they don't feel satisfied. 미군으로서는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 예상도 비슷합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북한이 이르면 성탄절 무렵 장거리 미사일이나 ICBM을 발사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럴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제재 등 최대 압박 전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제한적 선제 타격론이나 군사적 조치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백악관 당국자들을 인용해 언급했습니다. 북미 간 대화 재개가 불투명해지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압박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건 대표의 북미 접촉 제안 이후 북한 쪽에서 온 연락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이 내민 손을 끝내 거부하면서 새로운 길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사실상 마지막 대화 기회였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공개적인 만남 제안. 북한이 끝내 응하지 않은 건 협상이 재개돼도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의 발언에 대화 의지는 담겨 있었지만 북한이 원하는 선제적 제재 완화와 같은 미국의 양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만남을 끝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내건 협상 시한 전 돌파구가 뚫리지 않으면서 북한이 새로운 길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예고한 대로 곧 당 전원회의를 열어 군사력 증강과 자력 경제 발전을 추진하거나 또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공식 지원과 자력 발전을 병행하는 새로운 노선을 천명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노동신문은 사망 8주기를 맞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요 업적으로 자위적 국방력 강화와 자력 갱생을 꼽으며 기치를 이어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론 대북 제재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 더욱 밀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부쩍 끌어올린 군사적 긴장은 유지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 고강도 도발은 삼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제재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른바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넘어버리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계속 지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한 연말 시한 이전에 상황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과 협상 종료를 선언하면서
2년 가까이 이어진 대화 국면도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으로 국무총리 후보자가 된 첫 사례입니다. 야당은 벌써부터 국회를 무시하는 인사라며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고마운 결단을 해줬다고 예우했습니다. 전 국회의장이어서 주저하기도 했지만 경험과 협치의 능력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모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도 문 대통령 발표 직후 경제 살리기와 통합 두 가지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적지 않은 고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청와대는 정 후보자에게 지난 7월 무렵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후보자의 고사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유력해졌다가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다시 정 후보자에게 그야말로 삼고 초려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새 국무총리 후보자 앞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놓여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국회가 동의해야 임명할 수 있는데 당장 여당은 환영했지만 야당은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을 적임자라 판단하며 대통령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환영합니다.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고 기본적인 국정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의원이 청문회 문턱에서 주저앉은 사례는 없지만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 야당은 일찌감치 험난한 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후임자가 지명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여의도 복귀도 임박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마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2년 6개월 넘도록 재임하며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얻은 이낙연 총리의 정치 재개가 임박했습니다. 후임자 지명 소식에 이 총리는 홀가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후에 직접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총리도 이제 자기 정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총리는 정 후보자 지역구인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출마하면 전현직 국무총리 간 맞대결이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정부 여당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니까요. 심부름을 시키시면 따라야 되겠지요. 네, 그 정도이고요. 정 후보자 지명 전까지만 해도 이 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서 한국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맞붙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여권에선 이 총리를 어디 내놔도 승리할 카드로 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총리가 당에 돌아와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조만간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불확실한 세력이 자신의 약점이라고 털어놨던 이 총리 역시 내년 총선에서 당 승리를 이끌고 이를 발판 삼아 대권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여야 대치로 정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가 공직 사퇴 시한인 다음 달 16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비례대표로 출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재임 기간에도 여전히 자신의 심장은 정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 역할에 따라 당내 입지는 물론 대권 도전을 향한 행보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어젯밤 늦게 만났던 이른바 4+1 협의체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어젯밤 9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여야 5당이 협상을 벌였지만 연동형 의석 상한제와 석패율제 등에 대한 의견 차이를 확인했을 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오늘 오전에 다시 만나 조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합의가 불발될 경우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상정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야 3당의 협상 내용을 보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년 반 만에 한일 수출 정책 대화가 열리긴 했지만 일본 정부는 규제 철회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애초 일본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는데도 이러는 이유는 뭔지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며 일본 정부가 내건 표면적인 이유는 3가지. 수출 정책 대화가 약 3년간 끊겼고 한국의 수출 관리 인원이 부족하며 재래식 무기 전용 물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캐치올 제도가 미비하다며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정부는 도쿄에서 제기한 정책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고 일본도 여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幅広く議論が行われ、相互の理解を促進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하지만 딱 거기까지. 지적한 문제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자 그건 별개라며 손사래를 친 겁니다. 꼬투리 잡은 부분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자 꽁무니를 뺀 셈입니다. 輸出管理については国際的な責務としてそもそも相手国と協議して決定するような性質のものではないと。 일본의 이런 얼토당토하는 태도의 배경에는 징용 문제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지만 이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수출 규제의 칼을 뽑은 진짜 이유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규제 철회를 거론할 경우 만만치 않은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제기한 표면적인 문제가 해소돼 가는데도 수출 규제 철회에는 엄격히 선을 그은 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쿄 정책 대화 직전 일본 측이 다시 징용 문제 해결을 요구한 점이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징용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며 준비 중인 법안에 일본 정부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어제 비가 지나고 찬바람이 강해졌습니다. 요 며칠 날이 포근했던 터라 체감 추위가 더 심한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졌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대전이 1.4도, 파주 영하 4.1도로 어제 아침보다 많게는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추위 속에 동해안 지역은 빗방울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동해안에는 동풍 영향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요. 강원 산간은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서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7도, 울산 12도, 광주 8도에 머물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주말부터 차차 누그러지겠고요. 주말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8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경찰관들을 정식 입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춘재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초등학생 김모양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당시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발견하고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춘재는 지난 1989년 7월 실종된 초등학생 김모양을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살해 뒤 김양의 손을 줄넘기로 묶었다며 구체적인 진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김양의 유골을 발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관들이 인근 야산에서 수색하다가 김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발견된 유골은 이춘재가 말한 대로 손이 줄넘기로 묶여 있었습니다. 또 당시 수사관들이 이 유골을 발견하고 김양 가족에게 줄넘기에 관해 물어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유골 발견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뒤 김양 사건을 실종사고로 축소했습니다. 지난달 30여 년 만에 재개된 수색 현장에서는 유가족들이 애끓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살인 사건을 잔송 가출 이런 걸로 취급해가지고 그렇게 관심 없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 수사를 했던 그분들 정말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에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지휘한 형사계장을 포함한 경찰 2명을 증거 은닉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기소된 삼성 임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사실상 하부 조직처럼 운영했다며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만든 노조와해 전략 문건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라 실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서비스는 협력업체를 사실상 하부 조직처럼 운영했고 수리기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 기획폐업과 관련해 삼성 측 임직원들에게는 유죄를, 지시에 응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의 고용 형태가 불법 파견에 해당했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허가 없이 협력사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며 명목상 도급 계약으로 위장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과거 고용노동부와 관련 민사사건 1심에선 파견 근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후 상당한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삼성전자 서비스 로고가 붙은 근무복을 입고 일했던 점, 삼성전자 서비스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부여받은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게 상당한 지휘 명령을 행사했고 협력업체가 하부 조직처럼 운영된 점에 비추어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사안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측은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가 확인됐고 불법 파견이 인정된 점이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위장도급 또는 불법 파견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법원이 노조와해 공작과 불법 파견까지 인정한 가운데 삼성 측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금토분기점 근처에서 광역급행버스와 관광버스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광역급행버스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기사와 승객 등 16명이 다쳤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명품 의류 매장에서 패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16살 고등학생 A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전날에도 광주 광산구의 한 대형 아울렛에서 같은 브랜드의 옷을 훔치다 종업원에게 들켜 입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외화 표시 채권 관련 주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외국계 증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적합한 평가를 거치지 않고 17차례 특정 증권사들을 주관사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국회의장 출신 첫 총리 지명자 정세균 의원 사진이 각 신문 1면에 배치됐습니다. 경향신문은 삼권 분립 논란이 인준 변수라며 임명된 실세 총리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일지를 조작한 보고서를 당시 청와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기사도 1면에 실렸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해경이 세월호가 침몰한 지 10분이 지나 퇴선을 지시하고 구조 그림이 됐어야 한다며 지적에만 급급했던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룰도 못 정한 채 시작된 총선 레이스. 동아일보는 여야의 패스트트랙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선거 제도가 정해지지 못한 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어제 시작됐다는 기사를 일면에 담았습니다. 깜깜이 선거에 정치 신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내년 초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 부대를 파병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일면으로 전했습니다. 미국의 거듭된 요청을 외면하기 힘들고 국내 지지층의 반발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과정을 연상케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눈에 띄는 기사 보시죠. 강남 아파트 보유세 한 채면 630만 원, 두 채면 6,559만 원. 내년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보유세 폭탄이라며 국민 사유재산 갖고 이래도 되냐는 공인중개업소의 반응을 담았습니다. 공군 첫 여성 비행 대대장들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동기 조종사였던 장세진 중령 남편은 아내의 진로를 위해 먼저 전역해서 가정도 함께 돌봤다고 합니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 2인자의 법정 구속, 노사 전략 문건이 결정타였다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베트남에서 축구 인생을 끝내겠다는 박항서 감독의 인터뷰, 경남 통영에서 시작된 동계훈련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절단 위기 사병의 팔 살려낸 이국종 제자, 혈관까지 끊긴 팔 봉합 수술에 성공한 수도병원 외상센터 이호준 소령에 대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국종 교수에게 배운 2년 수련 경험 덕분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45년 만에 바뀝니다.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출신 지역을 의미하는 4자리 숫자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임의로 숫자가 정해집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1975년 시작됐습니다. 앞자리는 생년월일 6자리, 뒷자리는 7자리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태어난 지역을 뜻하는 고유 지역번호가 들어갑니다.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였지만 출신지를 알아챌 수 있어서 지역 차별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멍으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 있는 사람은 아예 채용도 하지 말아라.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출신지와 생년월일만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유추할 수 있고 지역번호가 일괄 부여된 세터민의 경우 중국이 이를 식별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행정부가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번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생년월일과 성별은 유지하되 뒷자리 6자리를 임의의 숫자로 채워 넣는 겁니다.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에 기능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개편 비용은 없습니다. 체계가 바뀐다고 해도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새로이 주민등록을 부여받거나 아니면 행정기관이나 착오에 있어서 정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이 필요하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새로운 체계가 도입이 됩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산림을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추적해보니 기존에 알고 있던 불법 훼손지보다 훨씬 더 많은 숲이 부지불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함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부근의 산림. 2012년만 해도 울창했던 숲 한복판이 지난해 들어서는 면도날로 도려낸 듯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농사를 지으려고 허가 없이 나무를 베어낸 것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의 한 사유림. 지난해에는 멀쩡했던 숲이 올해 들어 계단식으로 뜯겨져 나가 누런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림을 벌채했습니다. 현장에는 옹벽을 쌓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산림청의 산림사법수사대가 적발한 사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다본 사진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추적하면 어떨까? 산림청 산하단체인 한국산지보존협회가 매년 대상 지역을 달리하며 7년 동안 전국의 불법 산림 훼손지를 항공사진으로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8,186헥타르, 축구장 11,464개 규모의 숲이 불법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개발 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특히 심했습니다. 불법 산림 훼손지는 여주와 화성, 평택, 가평, 이천의 순서로 많았습니다. 훼손 지점을 지도에 표시하니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생채기가 났음을 대번 알 수 있습니다. 국가 공식 통계상의 불법 산림훼손지 면적과 항공사진을 통해 새롭게 추적한 훼손 의심지를 비교해보니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훼손 의심지가 공식 통계보다 2배 내지 48배까지 큽니다. 그만큼 단속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군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숫자가 워낙 작고 또 현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여력이 적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산림청은 항공사진을 통해 파악한 불법 훼손지 면적이 실제보다 과대 혹은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훼손지를 잡아내려면 합법적인 산지 전용 영역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산림청이나 지자체에 관련 데이터가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산림을 몰래 훼손해도 기껏해야 벌금 정도에 그치고 나는 처벌의 강도는 높이고 공간 데이터의 철저한 구축을 통한 정밀 감시가 시급합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토종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한돌과 은퇴 대국을 펼칩니다. 지난 2016년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세돌 구단 당시 알파고에 4대1로 패한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좀 심한 이렇게 압박감, 부담감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걸 이겨내기에는 제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의 패배는 이세돌이 패배한 거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간이 진 것이 아니라 이세돌이 진 것이라는 말은 명언으로 남았고요. 당시 3연패 후 4번째 대결에서 AI의 허점을 짚은 수는 지금까지도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세돌 구단은 승리를 거뒀고 알파고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긴 인간으로 기록됐습니다. 좀 마땅한 상대를 또 정하기도 좀 어려워서 어떤 분을 딱 측정해서 하는 것도 좀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그냥 지든 이기든 사실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잡바둑이라고 해도. 이세돌 구단 은퇴 대국으로 토종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한돌과 승부에 나섭니다. 한돌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어서요. 앞서 진행된 국내 정상급 바둑기사 5명과의 대국에서 모두 승리했다는데요. 오늘부터 21일까지 이어질 마지막 대결에서 이세돌 구단이 모일 마지막 신의 한 수는 무엇일까요? 함께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베트남의 국민영웅으로 등극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23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을 이끌고 경남 통영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언론 앞에서 축구 감독으로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또 매년 지나고 나면 지난 거는 추억이고 새로운 도전 과제가 남아 있으니까 그 도전 과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염려도 되기도 하고 또 거기 준비도 하게 되고 또 그게 축구 감독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 1위로 분명히 올라갈 테고 우리는 조 1위를 안 하고 좀 같이 1위를 하면 안 붙을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예선 통과 목표합니다. 그거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늘 아침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요 며칠 날이 포근했던 터라 체감 추위가 더 심한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1.4도까지 떨어졌고 체감온도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 대전이 1.3도, 파주 영하 4.3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 동해안에는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강원 산간은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내륙은 맑은 가운데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서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1.4도, 안동 2.9도, 대구 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서울 4도, 전주 7도, 창원 11도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주말부터 차차 누그러지겠고요. 주말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